라스트 상품 전략 2부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현 선물 다 사주는 날이었고 프로그램이 발목을 잡지도 않았던 날이었습니다만 코스피는 1959포인트까지 가면서 장중,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다행이네요. 연중 최저점은 아니었습니다. 1977.22로 끝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금통위가 있었던 날 종가가 1977.19, 0.03포인트로 일단 종가상 연중 최저치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졌습니다. 시황센터 가서 자세한 종목 얘기까지 챙겨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17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는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포인트 내리면서 1977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00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수급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오전장에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좀 더 늘려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1960선마저 무너지면서 195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1970선까지는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모두 매수했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8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 쪽에서는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다가 380억 원 정도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과 은행이 모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9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내리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9포인트 내리면서 511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520선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전장 지나면서 하락 전환됐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51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신히 510선까지는 챙겨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만 매수했습니다. 3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은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3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2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1110원대로 진입해서 마감됐습니다. 2원 65전 내리면서 1117원 65전에서 마감됐는데요. 출발 또한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111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는데요. 장중 내내 1110원대 중반에서 변동성 크지 않은 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마감은 1117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95만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포스코가 이틀째 상승인데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반등하면서 현대차가 1.7%, 현대모비스도 1%대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현대중공업은 2% 하락했습니다. 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또다시 하락하면서 2%대로 나란히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삼성생명은 3%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거래일째 하락 중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면서 오늘장에서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장중에 강세를 보여주다가 약보합 돌아서서 마감이 됐고요. 메가스터디가 8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외국계 창구 통해서 매수 주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이 1% 상승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줄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멜파스가 2% 상승하면서 시총 12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그래도 IT주들이 선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이닉스만 돌아선 채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가 1%, 삼성전기가 2%대로 오르면서 IT주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건설주들은 업종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 소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4차 구조조정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대우건설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낙폭을 크게 늘려나갔는데요. GS건설이 3.7% 하락했습니다. 대림산업도 6.7% 하락했고요. 중소형 건설주 가운데 성지건설은 하한가까지 내려가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선 이어서 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못지않게 하락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했고요. 정유 3사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등유 가격을 인하하면서 주가 또한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부터 SOL까지 정유주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 금호석유가 8% 급락하는 가운데 KP케미칼도 5.7% 내리면서 화학주들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들은 어제보다 낙폭을 더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 내렸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대로 내렸고요. 한진중공업은 11% 급락하면서 조선주들은 어제보다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주들도 힘이 쭉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이 2.9% 하락했고요. HMC 투자증권도 4%대로 하락하는 등 증권주들은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주 가운데는 수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상한가로 마감됐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은 하한가로 마감됐습니다. 동원수산이 7% 하락했고요. 신라교역도 4%대로 내렸습니다. 신라SG와 한성교역도 하한가로 내리면서 수산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연결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도 들어보고요. 그럼 내일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컨설팅 랩에 있는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오늘장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어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제 수급 공백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서 오늘 중국 지수가 좀 조정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는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내 증시가 역시 빠졌다는 것은 역시 내부적인 수급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장 초반에 뉴욕 증시 상승이라든지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따라서 2천석 회복을 하기도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내부 수급 공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를 살펴보면은 투신권 같은 경우에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의 유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서도 신용잔고가 이번 주 월요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이틀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결국 신용 물량준 일부가 청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부분도 역시 매수 여력에 동참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좀 전에 자막을 보니까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121선을 위협했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510선 깨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어제 대형주가 많이 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코스닥일 것이다. 좀 포함한다면 중형주까지 중소형주가 수익률 게임에서 더 좋을 것이다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코스닥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네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의 그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수 급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좀 출회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코스닥은 이렇게 심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실 개인분들의 투자 비중이 큰 코스닥인데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좀 조정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조정된 이후 시간이 좀 거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도 역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외 변수들 역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미국 시장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자, 미국 시장은 간밤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 성장세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았던데요. 오늘 밤에 또 인플레와 완전히 맞닿아 있는 물가 지표가 나온다고요? 예, 말씀하신 바대로 오늘 밤에는 역시 물가 지표하고 미국의 경기에 관련된 경기 선행지수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도 어제 생산자 물가에 의해서 오늘 밤에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일단 물가 지표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현재 1월 소비자 물가는 1월 예상치는 0.5%에서 12월 0.5%에서 1월이 전월 대비로 0.3%로 낮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소비자 물가 비중을 좀 더 감안을 해봤을 때는 아시아권 같이 신선식품 등 식품 물가 비중보다는 주택 가격에 대한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직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1월 경기 선행지수도 지켜봐야 할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인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오늘 밤에 발표된 1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로 0.3% 상승이 예상되면서 전월의 1% 대비 상승률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가 감소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3% 초중반에서 3% 중후반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이미 나왔었는데요. 경기 선행지수도 계속해서 어쨌든 상승세를 타고 인플레 부담도 이렇게 없다고 연준이 나서서 공포까지를 해준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더 발을 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내일장 일단 수급 예상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죠. 예, 일단 수급 부분을 일단 찾아보자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수로 다소나마 좀 전환됐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최근 우리나라 이머징 증시 중에서 가장 먼저 조정을 보였었던 인도 증시나 인도네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다소 진정된 점을 본다면 일부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가장 촉발된 원인은 일단 미국 양적 완화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양적 완화가 6월까지는 현재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인 영향상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좀 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대응은 계속적으로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어적 전략을 우선으로 하시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업종군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인플레 강화 국면에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추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보험업종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가격 전가력이 높았었던 철강 및 화학 업종 정도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오늘 개인들은 보험주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자, 그러면 앞서 하셨던 얘기를 좀 다시 짚고 넘어가 보죠. 아까 코스닥도 장중에 121선을 위협할 정도의 모습이었다. 개인들의 심리도 많이 웅크러진 것 같다 하셨는데 외국인들도 이렇게 상반기까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을 강하게 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형주도 어렵고 중소형주도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좀 시장 안정을 좀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형주냐 중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시장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좀 더 안정되는 시점을 찾으셔가지고 중소형주에 좀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전략 짜야 되는데 대형주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셨고요. 앞서서 보험, 철강, 화학,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얘기하셨는데 일단 모두 다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오늘도 수급은 괜찮았던 IT 얘기는 없으시네요? 예, 일부 IT 관련주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경기 관련돼서도 역시 미국의 경기에 빗대서 상당히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좋은 국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IT 부분도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대형주 중에서는 여전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안정되는 걸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 안착을 하면은 안정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가격 조정보다는 현재는 기간 조정 상황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은요. 네. 현재 시장을 상당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하고요. 다만 현재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양적 완화와 관련된 어느 정도 논란은 어느 정도 4월 정도 FOMC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2월에서 한 3월까지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더 염두에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1분기까지는 코스피 기간 조정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두 곳이 오늘 영업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 도래엄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양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내달 2일부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계열 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계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전세난으로 서울에서 1억 원 이하 전셋집이 불과 1년 만에 5분의 1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 시내 1억 원 이하 전세 아파트는 98,9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5,500여 가구나 줄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억 원 이하 전세 물량은 올해 61만 5천여 가구로 10만 5천 가구가량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셋값이 뛰자 경매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달 중 낙찰된 수도권 내 2회 유찰 아파트 76건 가운데 34건이 직전 유찰가를 넘겨 낙찰됐습니다. 특히 전세난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입찰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 등 부처별 8개 중점 과제를 종합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 지도층 자제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고용 확대를 위해 1만 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공직 채용에서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입학 사정관제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 출신의 입학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예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 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대폭 삭감된 신입행원의 임금을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작년 20% 삭감된 신입행원의 임금을 올해부터는 원래대로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또 작년 임금 2% 인상에 합의하고 특별 보너스 70% 지급 및 매달 20만 원 상당의 복지 카드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도 작년 임금을 2% 올리는 한편 신입행원 임금 원상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역시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작년 임금을 2% 인상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연중 최저치 경신했지만 종가상 연중 최저치까지 경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1970선대로 다시 밀렸다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일 항상 거래가 좀 저조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과연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까? 한번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약간의 반등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